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의 만남 뒤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재방문 이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언급들이 있네요.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하고 네. 그 회견한 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김정은 그 위원장의 러시아 재방문이 그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을 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그 평양에서 북한하고 그 정상회담 시작하면서 방북 초청에 감사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만나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회담하고 나서 언론 발표 때도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번에 그 북한 노동신문 일면하고 조선중앙통신 감사 전문을 또 실었는데 거기서도 당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죠. 당신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기다리는 귀빈님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면 꽤 자주 많이 만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국빈 방문이 네. 이제 3번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 만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번에 그 푸틴 방북 기간에 체결된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결코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약이 한반도하고 이 지역 전체의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그러면서 이미 동북아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그걸 더 악화시키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가 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그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강행이 된다면은 그 북한군이 러시아 총알바지가 거기서 총알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각에서 그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가 나온 것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속보로 나온 소식까지도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EU 외교장관 회의 후 회견에서 뭐 동결 자산 얘기 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결정이 난 겁니까? 일단 그 동결 자산 수익 네. 1차 분으로다가 14억 유로 한 네. 2조 원 정도를 사용하는 법적 틀이 타결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집행분을 그 독일하고 체코가 우선적으로 그 쓰도록 선정이 됐다는 게 소식통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1차 집행분의 한 25%가량은 우크라이나 방산 제품을 사는데 활용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 건 처음인 거죠?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간 한 그 러시아 동결 자산 운영 수익이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이제 헝가리 여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좀 가깝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유럽연합 그 보렐 외교 대표 얘기는 헝가리가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실상 우회한 점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헝가리가 이 돈을 사용하는 대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데도 여기 그 자기들의 그 뭔가를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헝가리는 뭐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이건 레드라인을 넘었다 경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입장도 좀 전해주실까요? 헝가리 그 외무장관은 회의 끝나고 나서요. 유럽연합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헝가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라고 비판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은 이번 그 동결자산 수익 활용하고 별개로 일찌감치 한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근 9조 원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을 그 마련하라고 했는데 헝가리가 계속 딴지를 거는 바람에 이게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3일에 G7 정상회의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건데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거죠. 이제 그 네. 기억하시겠지만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네.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거와 이제 그 직후에 나온 거고 이거하고도 그 이번에 그 동결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연계돼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하고 G7이 러시아 그 자산 동결하고 있는 게 한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2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유럽연합 안에 묶여 있습니다. 네. 외무장관 이번 회동에서 유럽연합의 외무장관들이 결정한 내용 중에서 러시아 제재 이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4차 제재입니다. 네. 드디어 러시아 그 LNG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완전 금수는 아니고 그냥 그 유럽연합 항구를 통한 재수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이제 그 전쟁 자금을 좀 더 제어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효과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제재 우회하면서 선박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뭐 자기들 석유도 나르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그 유조선을 포함해서 27척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한이 지원하는 그 무기 탄약을 그 수송한 걸로 의심되는 러시아 보스토치니치 항구 터미널 운영사도 제재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위성회사 2곳을 포함한 중국 기업 19개도 이번에 추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재 기업이 모두 67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도록 좀 돕는 어떤 개별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좀 명단에 집어넣습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일찌감치 이제 그 스위프트 그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쫓겨나 있는데 그 러시아는 지금 2014년에 러시아 그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고 나서 이미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각종 제재를 받으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러시아판 이런 스위프트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 영내 은행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두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에 나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야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그 키스 켈로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파 그 NGO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미국 안보 센터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로이터 회견에서 그 자기가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 비서실장 출신하고 함께 이 사람도 이제 이 연구소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보고선 이거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전쟁 상태에서 그대로 평화 협상을 하는 거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점령한 곳을 그대로 놔두고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종전안을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은 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양쪽을 다 이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나와라. 만약에 안 그러면은 미국이 지원 끊겠다. 푸틴에 대해서도 역시 나오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지원해가지고 당신들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대해서 로이터가 이 방안이 사실 미국 입장에 극적인 변화를 주는 건데 문제는 유럽 동맹들도 여기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캠프 관계자가 한 발언도 좀 더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트럼프 캠프 그 대변인은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논평 요청을 하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간주한다 하면서도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런 그 종전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고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면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이 얘기를 했고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푸틴을 칭송해 왔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푸틴은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그 스위스가 주최한 그 우크라이나 국제평화회 개막 전날 그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그 평화안을 제시를 했다가 이제 즉각 거부를 당했죠. 어제도 또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 로이터 보도 논평 요청에 대해서 평화협상 플랜이 어떤 것이든지 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 트럼프 방안이 구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협상이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금 타스하고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러시아가 어젠가에 그 자꾸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총알 그 탄약 같은 걸 대거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핵 전술을 진짜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해서 그런지 러시아하고 그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 얘기는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그 러시아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한 걸로 지금 물론 서방 언론은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보도를 안 하는데 네. 이게 러시아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또 새로운 거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다음은 틱톡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틱톡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오에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중단됐다고요? 그 역시 스푸트니크 보도인데요. 네. 이게 한 달 전 정도 전쯤에서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 현지 보도를 보면은 틱톡이 이제 키이우에 거점을 설치하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대우크라 선전 활동 대처하는데 활용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스푸트니크는 우크라이나 의회 관계자를 이용해서 지금 틱톡 측에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틱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측근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지금 있는 겁니까? 스토리 좀 들어볼게요. 멕시코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네. 이제 다음번 대통령 당선이라고 이제 해서 개헌안을 지금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 때 그 국무장관직은 폼페이오가 네. 그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다가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미국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뭐 미주 국가들은 뭐 마치 뭐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 이른바 먼러주의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그 마약 밀매 같은 걸 좀 우리가 좀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돕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도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심에는 뭐 판사 직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방위군을 멕시코 주방위군을 이제 군대에 편입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 당선자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이제 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견제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미국이 그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게 네. 이제 현재 있는 미국 검역관들이 그 보안상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이것도 그 멕시코 대통령이 불만을 보였습니다. 대화로 풀면 될 거를 자꾸 부풀린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멕시코가 조금 좀 티격태격합니다. 네. 미국하고 멕시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멕시코 북부의 이 대미 접경지 니쇼링 이 시들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동안에 뭐 그 리쇼어링 그다음에 네. 이제 니어쇼어링 니어쇼어링. 이건 이제 인접주로 이제 생산기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니어쇼어링은 이제 주로 멕시코 쪽이죠. 그런데 지금 스페인어권 통신사 EFE 보도를 보면요, 그 지금 멕시코 북부에 있는 그런 그 리쇼어링 그 생산기지가 정같지 않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인력도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제 전했는데 특히 그 가장 그 니쇼링의 거점인 시우다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 10개월 사이에 이 관련 일자리가 한 근 6만 개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어쇼링이 좀 시들해졌다. 그래서 멕시코 이 지역 경제가 상당히 타격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멕시코가 이 미국의 니어쇼링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게 큽니다. 지금 멕시코 자료를 보면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이 관련해서 한 최소 한 127건에 합쳐서 390억 달러, 한 54조 1천억 원이 넘는 걸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그 관계자들 지적은요, 멕시코 스스로의 문제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력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그 관료주의 병폐 같은 것도 이런 절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기도 한데, 그런데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걸까요? 미국의 100대 기업인 중에서 트럼프 후원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예일대학 경영연구소가 어제 그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를 냈는데요. 네. 그 포천 100대 기업 CEO 가운데 트럼프 후원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처음 지명됐을 때도 역시 그때도 당시 100대 기업으로부터 한 건도 후원받지 못했고, 다만 이제 2020년에 현역으로 재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두 명한테 후원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 만한 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공화당 네. 그 대선 후보들하고는 아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트럼프 직전 공화당 현역으로 재선을 출마했던 게 이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인데 2004년 그 당시에 포천 100대 기업 중 42개사 CEO한테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하고 2012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게 존 맥케인하고 밋 롬니였는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각각 한 30명 정도 후원을 받았는데 전혀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소의 얘기는 트럼프가 미국 주요 기업들이 외면한 최악의 보수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뭐 역대급의 표현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호감 선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하면 무조건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건 좀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인들은 바이든과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트럼프하고의 밀착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그 포천 그 100대 기업인들의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등록 공화당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극우 마가에 동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연구소 책임자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요즘 그 미국 최고 기업가들이 트럼프, 바이든 모두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쪽은 참아내면서 이게 바이든 쪽은 참아내고 네네. 다른 쪽은 두려워할 뿐이다. 트럼프는 겁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월가의 큰 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그걸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나 봐요.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이제 맞짱 토론 네. 뜨기로 이제 결정된 게 지난달 한 15일인데 그때만 해도 아주 엄청나게 바이든은 굉장히 깎아내렸습니다. 부패한 조 바이든은 내가 상대한 토론자 중 최악이다. 그는 문장 2개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0일 그 공개된 그 팟캐스트에서는 바이든이 훌륭한 토론자가 될 거로 본다.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지? 그랬는데 이제 너무 깎아내리면은 이게 자기한테 오히려 전술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봤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전략상 높이려는 게 이게 높여서 이제 그게 저 사람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하다가 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작스럽게 전환을 했는데 너무 속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물 테스트 얘기는 뭐예요? 그 2000년 대선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바이든이 분명히 이제 토론 나오면은 이제 막 그냥 이제 저 사람 도저히 못 버틴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직전에 아마 엉덩이에 주사 맞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약물 검사 받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우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하는데 글쎄 이런 게 좀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입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두 번째 대선 토론은 9월 11일로 돼 있죠. 자, 이거는 네. 미국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